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8월 15일 광복절에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놀란 감독의 첫 전기 영화의 주인공 오펜하이머는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유대인 출신의 미국의 과학자입니다. 이 원자폭탄의 개발로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고 히로시마 인구 34만 명 중 10만 명 이상이 즉사하게 되죠. 두 번의 원폭으로 일본은 전쟁에 항복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패배는 우리나라의 광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원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사람의 10%가량이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었으며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했던 우리나라와는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것이 많기에 혹여나 영화에서 일본이 전쟁의 피해 국가로 그려질까봐 걱정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 일어난 참상으로 인해 죄책감을 갖긴 했지만 후회하진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원폭으로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걸 알고 있는 채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원자폭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그럼 원자폭탄은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저명한 유대인 과학자들은 독일을 떠나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에 보냅니다. 이 보고서를 본 루스벨트 대통령의 승인으로 극비리의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실행되죠. 이것이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의 로스앨러머스 지역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연구소에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과학자들이 모이고 이들은 3년 동안 그곳에 거의 갇혀있다시피 머물며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과학자들을 이끈 리더가 오펜하이머입니다. 자존심 센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거의 감옥과 같던 연구소에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 것을 보면 오펜하이머는 꽤 훌륭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젊은 시절엔 오만하고 자만심이 많다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하버드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과인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캐번디시 연구소의 실험물리학은 그와 잘 맞지 않았고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린 그가 지도교수에게 독사과를 먹이려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그는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때마침 그때는 양자역학이 태동하던 시기로 오펜하이머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그는 양자학과 관련된 16편의 논문을 쓰며 물리학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물리학계의 거목으로 이름을 날린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총괄한 레슬 그로브스 장군에 의해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과학자들의 리더로 발탁됐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결혼 전과 후에 만났던 연인 진테트록은 공산주의 좌익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그 영향은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계획을 맡기 전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펜하이머의 행적은 나중에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스파이인지 밝히는 청문회에서 그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유가 되죠.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는 이 청문회 내용과 원자폭탄을 개발한 후 오펜하이머가 갖게 되는 고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는데요. 3시간이 러닝타임을 생각하면 꽤나 묵직하고 진지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93%, 메타크리틱 90점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마케팅 면에서도 의도치 않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같은 날 개봉하는 바비와 너무 색깔이 다른 영화라 두 영화가 밈으로 묶이며 바벤하이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하죠. 바비를 배급하는 워너브라더스에서 개봉 직전까지 바비의 평에 대한 엠바고를 미루면서 오펜하이머의 화제성을 모두 가져오려 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바비의 개봉 날짜도 오펜하이머와 같고 기자시사회도 같은 날 열어 기자들이 두 영화를 모두 보지 못하게 했다는데 이 모든 게 오펜하이머를 견제하기 위해서인지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두 영화 모두 관심을 받으며 윈윈 전략이 됐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오펜하이머를 본 후 곧바로 길 건너편 극장에서 바비의 티켓을 사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두 영화의 밈이 미국에서 꽤 좋은 마케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미국 개봉 당일 3,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중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벤하이머라는 밈 덕분에 두 영화의 버즈량도 폭발적으로 늘며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데다가 실제 영화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최근 침체됐던 미국 영화계는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오펜하이머가 일본의 원폭을 투하한 상황을 진지하게 그리지 않았다며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와 같이 묶이며 홍보되고 있는 바비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홍보글에 바비 공식 계정이 잊지 못할 여름이 될 것 같다고 멘션하자 워너브라더스 재팬 계정에서 바비의 공식 계정에 저격성 사과 요구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오펜하이머의 일본 개봉은 미정이라고 하네요. 결국 워너브라더스가 사과를 했는데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전쟁의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걸 받아주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CG를 쓰지 않기로 유명한 놀란 감독답게 핵폭발 장면을 실제 트리니티 실험 당시 모습을 참고하여 촬영했다고 하는데 연출이 매우 훌륭하다는 호평이 대부분입니다. 음악은 테넷에 이어 루드비히 고란손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는데 분위기를 압도하는 오케스트라가 영화와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원자폭탄을 다룬 이야기이긴 하지만 원자폭탄이 주가 된다기보단 인물에 초점을 맞춘 전기영화이기 때문에 관객에 따라서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또한 극중 플로렌스 퓨와의 섹스신도 중요하게 표현되는데 그 장면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인데다가 해당 신 중간에 오펜하이머가 힌두교 경전을 읊는 장면이 있어서 인도에서는 신성모독이라며 굉장한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이니만큼 아무래도 더 세심한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영화의 러닝타임 자체가 길고 논란 영화의 특성상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감독은 아니기에 호불호가 강하게 갈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펜하이머의 삶은 다양한 변주의 연속입니다. 촉망받던 과학자가 국가의 권력으로 인해 정치적인 인물로 변해가는 과정도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학문이 인간을 죽이는 거대한 살상무기가 되는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로서 오펜하이머가 가졌을 고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불행했던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려냈을지가 영화 오펜하이머를 기대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겠죠.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장면보단 한 인간의 고뇌와 인생의 최전성기와 그 이후의 삶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훌륭하다고 하니 영화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와 이 영화가 어느 정도 맞을지는 직접 영화를 보지 않는 이상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세이파였습니다.